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내과학교실의 이정표 교수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에서 그 리서치 오브 더 먼스의 제 연구가 소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성 신증에서 메폴민의 효능 그리고 안전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저희 실험실, 저희 연구실은 중개의학을 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인체 그리고 동물 중간에 그런 중개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연구실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당뇨병성 신장병을 가진 환자들을 안전하게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치료요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사람들이 잘 알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 증상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한 8에서 9%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의료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만성콩팥병이 진행해서 말기 신부 전 투석이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한 50% 정도의 환자가 당뇨병성 신증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약제 중에 하나가 메폴민이라는 약제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이 약제의 여러 가지 효능 효과가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또 이전에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체중 감소 등등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카디오바스큘러 프로텍티브 이펙트나 아니면 때로는 암 환자들의 그런 암의 진행을 좀 늦추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당뇨병 환자들에서 좀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인 그런 저혈당증도 굉장히 드문 약으로 돼 있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제는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에서 그런 그 당의 흡수를 저하한다든지, 아니면 인슐린 사용을 좀 더 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초에서 그런 당의 흡수를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능 효과에 의해서 당을 낮추는 기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폴민이 기존의 여러 가지 동물 실험 또 세포 실험들에서 여러 가지 기전들에 의해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초 실험에서 밝혀진 바가 있었는데, 그 기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낮춘다던가, 아니면 우리 파이브로시스, 그러니까 신장 섬유화의 주 기전 중에 하나가 EMT라고 하는데 그런 EMT를 낮춘다던가, 라이포톡시티를 낮춘다던가, 여러 가지 기전들에 의해서 어쨌든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 때문에 최근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가장 첫 번째 약으로 이런 메폴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폴민이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쓰는 것들이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메폴민하고 비슷한 약제들, 그런 약제들 우리가 비구아나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약제들 중에 메폴민 이전의 약인 펜폴민이나 북폴민 같은 약제들이 그 치명적인 부작용인 젖산혈증, 락틱애시도시스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에 의해서 시장에서 이미 퇴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만성콩팥병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메폴민도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서 그렇게 쓰는 것들이 현재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펜폴민이나 불폴민 같이 메폴민도 락틱 애시도시스를 많이 일으키는가에 관한 그런 관찰 연구들을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잘 발생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에서 그러면 메폴민의 사용들을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현재 이제 우리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KDOK 가이드라인 그리고 KDIGO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KDOK 가이드라인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크레아틴 1.5 이상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여성에서는 크레아틴이 1.4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사구체 요가율 GFR이 30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45 이상에서는 사용을 해도 좋다. 하지만 30에서 44 사이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직 그런 근거나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전문가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FDA에서도 비슷하게 사구체 요가율 30 미만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30에서 45 사이에서는 더 이상 새로 시작하지는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환자들에서 증상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주의 깊게 사용을 하라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폴민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지만, 과연 메폴민의 사용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환자들의 생존율 상승, 그리고 그런 환자들의 말기 신부전 발생을 저하시키고 락틱 애시도시스의 그런 발생률을 증가시키는가를 리얼월드에서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대상 환자들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병원하고 브라이병원에서 외래에서 추적하고 있는 만성콩팥병, 당뇨병 성신증을 가진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외래에서 추적 관찰된 환자를 포함했고, 이미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을 한 환자이거나 아니면 급성콩팥병, 급성신 손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제외를 하고 환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메폴민의 사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사용을 한 환자들을 메폴민 사용군으로 정의를 했고, 락틱 애시도시스는 추적 관찰 기간에 락테이트 레벨이 5 이상 그리고 pH가 7.35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그런 sepsis나 카디오제닉 샥 아니면 헤파틱 페일리어 등에 의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고, 드럭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를 메폴민 사용에 의한 락틱 애시도시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통계 방법은 주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총 대상 환자는 약 11,000명 정도가 인솔이 됐고, 메폴민 사용이 한 4,500명, 그리고 넌 메폴민 유저가 한 6,000명 정도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들에선 당연히 메폴민 사용이 많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그런 메폴민 사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 환자 그룹을 메폴민 사용 그룹과 메폴민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나눠놓고 비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폴민, 이제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면 메폴민의 사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폴민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이 콩팥병의 정도가 높거나 사구체 관리가 나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그룹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고, 우리는 여기에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이라는 통계 기법을 이용을 해서 환자들을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는 그런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보시는 리절트 1이 가장 중요한 표가 되겠는데, 이 대상 환자들을 이 결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통계 방법으로 보정을 해도 메폴민 사용을 한 것이 메폴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환자들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또 ESRD로 프로그레션을 늦춘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구체육을 45 이상 그리고 30에서 45 사이 그리고 30 미만으로 나눠서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만성폭파병 그 45 이상에서는 모두 45 이상에서는 사망률을 굉장히 호전시켰고 또 ESRD 프로그레션도 유의하게 낮췄고 이 경향성은 30에서 45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모탈리티 개선에 대해서는 30 미만인 사용군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다만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은 그런 결과들이 유의하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물론 30 미만에서는 메폴민 사용이 굉장히 그 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통계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그 그래프는 환자들의 그 사망률 감소 그리고 ESRD 프로그레션이 메폴민의 사용 기간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모탈리티 감소를 위해서는 메폴민 사용이 2.7년 이상 그리고 ESRD 프로그레션을 늦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2.5년 이상 메폴민을 사용했을 때 그런 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GFR 30 미만인 사람들에서 ESRD 프로그레션을 낮추는 그거는 조금 유의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그룹에서는 메폴민의 사용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자들의 모탈리티를 개선시키는 효과나 ESRD 발생을 낮추는 그런 효과들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락티게시도시스의 발생에 관한 그런 분석이었는데 실제로 분석을 했더니 메폴민을 사용한다고 해서 락티게시도시스가 더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메폴민 사용에 의한 락티게시도시스는 한 케이스 정도만 발견이 됐고 저희는 이 외에도 사실은 아까는 이제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헤파틱 페일리어나 sepsis나 등등에 의한 락티게시도시스는 제외하기로 했지만 모든 락티게시도시스 발생을 놓고 메폴민과 다른 당뇨병 약제를 좀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메폴민 사용이 설포닐 유레아나 인슐린에 비해서 락티게시도시스의 발생을 더 많이 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슐린 사용 그룹에서 그런 락티게시도시스의 발생이 훨씬 더 많았던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편 또 다른 통계 방법 타임베링 폭스를 이용을 해서 당뇨병 조절에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등을 같이 분석을 했는데 그것들도 이제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상을 좀 정리하면 사구체 여과율 30 이상인 환자들에서 꽤 사실은 진행된 그런 만성폭파병인데 30 이상인 환자들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메폴민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그 환자들의 사망률 개선에 있어서는 30 미만인 환자들에서도 유의하게 환자들의 그런 사망률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라면 역시 후양적 연구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 방법인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 방법이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을 보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 메폴민 사용에 관한 그런 RCT와 같은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는 상당히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비스타에서도 저희와 인터뷰를 해서 홈페이지에 발표가 됐고 또 아마
많이들 임상에서는 알고 계시는 메드스케이프라는 그런 의학신문에서도 저희 그런 논문을 상당히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크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메폴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도 중요한 약제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약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고 또 안전하고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약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후속 연구들을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